평생을 모은 당신의 집 10년 뒤에도 과연 안전 자산일까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부동산 불패 신화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7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도 노후의 거주 불안에 시달려야 했던 한 성실한 가장이 안타까운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평생 흘린 땀으로 마련한 집 한 채, 아이들 키 재던 벽에 낙서, 온 가족이 모여 웃던 거실. 이 집이 내 노후의 전부다.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지금까지 월급 봉투를 쪼개고 가족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며 지켜온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당신이 사는 곳이 10년 뒤에는 빈집이 즐비한 흉물로 변할 수 있다. 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값이 몇 천만 원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자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그 공간의 근본적인 가치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리 노후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섬뜩한 경고의 실체는 무엇인지, 왜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마음을 담아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곧 다가올 미래,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상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실패 사례입니다.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았던 김수철 씨.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재주를 부리지도 투자를 하지도 못했지만 꼬박꼬박 저축하며 전셋집을 옮겨 다녔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그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집값이 계속 오르면 나중에는 전세 보증금도 감당 못하고 길에 나앉는 거 아닐까? 끝없이 치솟는 집값 뉴스는 그에게 거주 불안이라는 공포를 안겨주었고, 결국 아내와 상의 끝에 죽을 때까지 살 내 집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손에 쥔 것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과 30년간 살던 전셋집 보증금 6억 원. 합쳐서 7억 2천만 원이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이 돈을 영끌하여 수도권 신도시의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는 안도감, 이제 더 이상 이사 걱정은 없다는 해방감에 아내와 함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집값이 꾸준히 올라 통장을 보며 흐뭇해했고 그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그 확신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인구 절벽의 파도는 생각보다 거셌고 한때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단지 내 놀이터는 텅 비었습니다. 단지 앞 상가의 절반 이상이 임대 문에 현수막을 붙인 채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결정적으로 김수철 씨가 마지막으로 기댔던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한 전문가의 분석처럼 정부는 부동산 거품이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판단하에 강력한 규제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 전세 대출을 막는 등의 조치는 갭 투자라는 단어를 과거의 유물로 만들었습니다. 은행의 태도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대통령의 이자 장사 경고 이후 금융당국은 부동산 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높여 은행들이 기업 대출에 집중하도록 압박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이 흐르던 수도꼭지를 정부가 잠그려 한다. 는 뉴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결국 김수철 씨의 아파트는 팔려고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 하나 없고 세를 주려 해도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매달 손에 쥐는 국민연금 100만 원으로는 부부의 생활비와 점점 늘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조차 빠듯한 상황. 유일한 노후 자산이었던 집이 현금 한 푼 만들어주지 않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 현명한 선택도 있었을까요? 두 번째 가상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비슷한 시기 명예퇴직한 교사 박현숙 씨.
그녀 역시 노후 자금 대부분이 집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맹신하는 대신 주말마다 도서관을 찾아 관련 보고서를 읽고 인구 통계 변화 추이를 공부하며 시장의 변화를 냉정하게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박현숙 씨는 인구 절벽 시대에 모든 부동산이 오를 수는 없다. 옥석 가리기가 훨씬 심해질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도쿄 외곽의 빈 아파트 단지가 유령 도시처럼 변한 사례를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았고, 지금 우리 집이 20년 뒤에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집일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7월 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에서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PF 위기의 뇌관으로 신탁사 문제가 떠오르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 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해질 것이고, 반대로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 기피 현상 때문에 관리가 잘 되는 대단지 아파트 전세 수요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공급은 줄고 특정 수요는 늘어나는 시장의 불균형에서 기회를 본 것입니다. 그녀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가족들과의 오랜 상의 끝에 외곽에 보유하던 대형 평수 아파트를 처분하고, 자녀들 직장과 가깝고 병원, 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완벽히 갖춰진 도심 역세권의 20평대 중소형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 3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했고, 이 중 1억은 IRP 계좌에 넣어 세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 자금을 추가로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작지만 관리가 편한 집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시장의 위기를 개인의 재무 구조를 건강하게 재편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더 이상 부동산 뉴스에 잠 못 이루지 않고 확보된 현금으로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며 자존감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사람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앞서 본 김수철 씨와 박현숙 씨의 엇갈린 운명.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세상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 우리 부모님 세대의 상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첫째, 인구 절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파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세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에서 집을 사줄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20년 후 빈집 속출이라는 경고는 더 이상 겁주려는 괴담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통계적 현실입니다. 둘째,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부동산을 띄워 경기를 부양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 폭탄을 관리하고, 자금이 부동산이라는 저수지가 아닌 AI, 바이오 같은 생산적인 산업의 강으로 흐르도록 물꼬를 바꾸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의 부스터가 아니라 충돌을 막으려는 항공관제사 역할을 하려 합니다. 셋째,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해진 시장의 위험입니다. 과거에는 집값 등락과 금리만 신경 쓰면 됐지만, 이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동산, PF 위기, 건설사의 줄도산 가능성, 신탁사 리스크 등 온갖 암초들이 부동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안개 속 장세가 펼쳐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의 성공 공식이 어떻게 실패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물론 이 지점에서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서울은 다르다. 강남은 영원하다. 결국 똘똘한 한 채가 답 아니냐? 네, 일리 있는 주장이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입니다. 이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논리들이 뒷받침됩니다. 첫째, 압축 도시로의 집중화 현상입니다. 지방이 소멸하고 인구가 줄수록 오히려 일자리, 문화, 의료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로 인구가 더욱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둘째, 자산시장의 극심한 양극화입니다. 모든 부동산이 함께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신축 대단지와 낡은 빌라의 가격이 극명하게 갈리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셋째,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입니다. 금리는 불안하고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려는 수요는 핵심지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반론들은 분명 타당하며 현실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앞서의 경고들은 모두 기우일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반론들이 모든 집이 아니라 극소수의 진짜 똘똘한 집에만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똘똘한 한 채가 되기 위한 기준은 과거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냉혹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절망하거나 섣불리 희망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내 집이 과연 진짜 똘똘한 한 채인가? 를 판단하고 10년 후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 당장 점검해야 할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감정을 빼고 숫자로 내 집의 재무제표를 짜보십시오. 내 집을 단순한 우리 집이 아닌 내 노후 자산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예상 월지급액은 얼마인지, 만약 집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역세권 소형 주택으로 옮긴 뒤 남는 돈을 연금처럼 쓴다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엑셀을 켜고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자식의 노후까지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입지의 개념을 미래형으로 다시 정의하십시오. 과거의 좋은 입지가 명문 학군과 교통 호재였다면 미래의 좋은 입지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는가? 지역 내 청년 인구와 1인 가구 비율은 어떠한가? 대기업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안전한가? 이런 질문들에 자신 있게 예 라고 답할 수 없다면 똘똘한 한 채라는 주장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수도꼭지가 잠기는 시대, 현금 흐름을 확보하십시오. 정부가 부동산으로 흐르는 돈줄을 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소득 중단에 대비한 최소 6개월치 이상의 비상유동성, 즉 현금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집은 있지만 당장 쓸 돈이 없는 하우스푸어는 노후의 가장 비참한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다소 무겁고 불편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위험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은 그 위험을 피해 갈 지도를 손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10년 뒤 누군가는 텅 빈 아파트에서 변해버린 세상을 한탄하고 있을 때 또 다른 누군가는 변화의 파도에 맞춰 현명하게 자산을 재편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속에서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남들이 사니까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의 큰 흐름을 읽고 시장의 미세한 변화에 귀 기울이며 나만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내 집은 안전한가? 이 질문을 오늘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부터가 모든 준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10년, 20년 뒤에도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그 준비를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가 모여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